그리고 저는 이제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외신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거 진짜 오랜만에 하는 기자회견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외신 기자는 좀 외신 회견을 따로 일정을 잡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은 사실 중요한 대목이기도 하고 맞아요. 여러 가지 사안이 그럼요. 있는데 이 부분을 왜 지금 이 시점에 같이 포함을 시켰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니케이 신문 기자가 대일 관계에 대해서 물었는데 한일 관계는 과거사 현안에 대해 양국 국민의 입장 차이가 확실하게 존재한다. 양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죠. 이렇게 나가야죠. 근데 우리만 양보하고 바보 취급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네이버의 라인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의 강압적인 태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좋은 가격 받고 팔게 우리가 봐주겠다. 이런 식의 정부 입장 같은데 이건 아니잖아요. 경제 주권 문제라는 좀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윤덕민 주일대사가 뭐라고 했냐면 일본인이 여권 없이 독도 방문 가능하게 하도록 하자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일본의 외무성의 입장은 지금까지 뭐냐면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독도에 방문하면 왜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냐. 이런 식의 입장을 계속 냈거든요. 이거는 영토 주권과 관련된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양보하고 뒤로 물러서고 일본을 배려하는 모습 보이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본에 대한 감정을 호감도를 높이거나 좋게 만드는 또 한일 양국 관계를 좋게 만드는 우호 증진 관계를 증진시키는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집권 초기부터 계속 나왔던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저자세 문제가 이 답변에서도 나온 것이 아니냐. 일방적인 짝사랑은 외교 관계에서는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거를 국내 기자들이 이 라인 사태에 대해서 물어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외교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국내 문제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일본 정부가 지금 네이버의 라인에 대해서 지금 지분을 매각하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다, 압박하고 있다,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라는 건데 이미 어제 이제 한국인 이사 라인 야후 이쪽에서 이제 한국인 이사 마지막 한 명 남은 거 빼가지고 전원 일본인 이사로 구성이 됐고 지분도 지금 매각을 하겠는 걸로 지금 가닥에 잡혔다까지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네이버 측에 확정된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일본의 압박을 이제 오는 거고 이게 유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거 진짜 경노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불쾌했다. 불쾌했어요. 네. 진짜 경로는 하지 마세요. 예, 경로를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은 페이스북 코리아가 정보 유출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너희 경영권은 내놔라 이렇게 합니까? 페이스북 코리아한테? 민간 기업한테 그렇게. 민간 기업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틱톡 문제로 지금 그런 비슷한 이슈가 있는데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중국 측의 틱톡 기업 측이 소송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이게 최종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일본은 제가 보기엔 좀 미개한 국가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왜냐하면은 네. 법이란 게 없어요.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행정지도는 뭐냐면은 시행령 같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게 막강화해서 항소를 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네이버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가져가겠다. 우리가 시키면은 니들은 그대로 따라해요. 이 정도면은 이거는 일본이 작심하고 정부가 그렇게 했으면 이거는 정권이 대응을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독도 문제 대응 안 해가지고 그러죠. 후쿠시마 오염수 그렇지, 교과서 왜곡 그렇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거를 이제 네티즌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독도 문제를 가지고 섬 상납을 했다, 일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선 상납이다. 라인이 선이잖아요. 네. 선 상납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죽하면은 조선일보 일본 특파원이 칼럼까지 썼을까? 네. 외교부는 일본 언론 플레이까지 높나 해가지고 일본 총무성이 일본의 도쿄 특파원들한테 기자회견 하게 해달라. 이거 좀 보도해달라라고 해서 일본은 강제로 매각하게 할 의사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도쿄 특파원들이 결정을 했는데
한국 외교부가 한국 언론 하나 섭외를 해가지고 그게 기사가 그대로 나갔다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조선일보가 빡쳤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제가 보기에는 나라를 팔아먹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사실은 이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보완하라고 할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죠. 그걸 요구할 수 있는데 그게 경영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행정 지도를 한다는 것 자체도 너무도 이례적인 거고 그렇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다른 외국 회사에도 똑같이 그런 적이 있느냐 그렇죠. 전례가 있느냐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은 미국하고 중국은 서로 적대국이라고 사실상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한미일은 지금 역대 최고의 동맹이라면서요. 지금 한국하고 일본은 지금 이렇게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본은 우리를 적성국으로 보는 거예요. 또 하나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한번 뺏기면은요 라인이 지금 동남아시아에도 있잖아요.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거 가져갈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선례고 이거는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이거는 정확하게 만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얼굴 붉히는 한이 있더라도 명확하게 전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이거는 강력하게 항의를 하거나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고 일본 기업에도 비슷한 거를 나는 틱톡택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그대로 놔두면은 무슨 일이 앞으로 한국 기업들 무슨 일 당할지 몰라요. 예. 지금 지난해 일본 국내에서 개인정보가 100만 건 이상 유출된 사건이 최소 8차례였다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 기업에 대해서 이제 유독 더 강하게 이런 행정지도가 내려온 게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제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최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피의자였는데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 왜 임명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출국 금지 상태였는 거를 알고 있었는지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인사검증하는 기관에서도 이건 모른다. 개인정보 유출이라서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아니 이해가 안 돼. 솔직히 저는 법무부가 인사검증하잖아요. 법무부가 이제 출국 금지 결정권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그런 업무 협업이 안 되나? 인사검증할 때 그런 거 안 하나? 안 해요? 법무부를 압수수색해야죠. 그렇죠. 일을 안 한 거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대통령의 상황 인식에 국민들이 동의를 표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가 될 것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옹색한 거죠. 그냥 몰랐다고 하는 게 그래서 무능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게 법적인 문제를 좀 피해갈 수 있는 하나의 지름길이 아니냐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상황 인식이 좀 아니한 것 같습니다. 뭐 김준일 평론가님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종섭 대사 호주로 런종섭 할 때부터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말 하락을 했고 국민의힘 예상 의석수가 상당히 낮아졌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나는 몰랐어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대통령으로서의 상황 인식이 이게 너무 아니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답변 중에 보면 공수처가 작년 9월경에 고발했다는 것도 기사를 보고 알았다라고 아이고. 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치인이나 장관 중에서 공수처에 고발돼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건이 다 처리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은 뭐 실질적 공수처가 잘못이네. 공수처를 압수수색해야 되겠다. 네? 이런 어디에 고발됐다는 것만으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공직 인사하기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된다라는 물론 이제 고발이 될 수는 있죠. 이제 저희도 다 이제 송사가 저도 뭐 고발돼 있어요. 네네. 예. 저도 고발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안은 이종섭 장관 사건은 상당히 이제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사안이고 이 고발의 수준을 넘어서는 그렇죠. 사안이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시기에는 이렇게 중대한 상황을 참 본인의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좀 항변하기 위해서 그러한 무리한 사례나 예를 들고 또한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몰랐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를 그렇게 읽었어요. 앞으로도 피해자들을 계속 중용하겠다라는 시글런으로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고소고발돼 있는데 이거 다 어떻게 안 쓰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종섭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저런 고발 들어와도 내가 보기에 별 문제 없으면은 그냥 쓰겠다. 이게 정상적인가? 아이 너무 악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아니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렇게. 예.
너무 뭐 고소고발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도 대상자 되겠네요. 그러니까 고발. 저를 중용해달라. 제가 우리 둘이를 중해달라. 예, 정무 감각이 뛰어나다. 예. 예. 정무 1, 정무 2 이렇게 좀 맡겨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정치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한 30분 정도 차지를 했어요. 대변인이 질문할 기자를 직접 지목하는 형식이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배분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진행. 일단은 모양에 신경을 썼구나라는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나간 게 좀 아메리칸 스타일로 좀 해봐라라고 했던 게 자유롭게 손들고 사실은 대통령이 직접 지목하면 좋은데 그렇지. 대통령이 기자 얼굴과 이름을 하도 오랜만에 하니까 이제 매치가 안 되잖아요. 미국이야 맨날 하니까 누가 어디에 있는지도 좌석도 알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힘들더라도 그런 식으로 좀 자유롭게 하고 재응답도 좀 하면 좋겠다라고 근데 일단 그림은 다 기자들이 이렇게 손들고 누구 이렇게 하는 게 약간 뭐 자유로운 분위기 이제 였다라는 걸로 보이지만은 내용상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외신 기자 왜 꼈냐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국내 현안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외신을 저는 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외신 문제는 비교적 좀 편하게 답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질문이 충분치 않았다. 양이 충분치 않았다. 그리고 사실은 논박을 좀 벌일 수 있을 정도로 기회가 주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쉬웠고 또 하나는 MBC 기자한테 기회를 줬었어야 되는데 왜 MBC 기자를 안 주냐. MBC 기자가 질문을 잘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쉽다. 네. 뭐 전반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당초에 이런 기자회견을 준비를 하면서 대통령실에서는 두 가지 효과, 목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불통 이미지를 벗겠다. 또한 국정 돌파구를 마련을 하겠다.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마련됐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 그러니까 이런 기자회견을 통해서 당초에 목적 달성은 못했다라고 보여지고요.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뭐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 잘 설명해 주셨고 대통령의 답변 내용들을 봐도 그동안 해왔던 원론적인 답변 이상은 김건희 여사 현명치 못해 사과 요거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것을 하겠다라고 한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아, 이름 또 잘리나? 아니요. 김혜령 기자 그때 잘렸잖아요. 문재인 그 대통령한테. 자신감은 네. 더 이상 잘릴 데가 없어요. 우리 소장님은. 아 그렇죠. 네. 사실 기자회견에서 이 질문이 나오지 않는 게 저는 약간 의외이기도 했는데 사실 이제 비선 논란 파장 네. 크잖아요. 네. 이 얘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영수회장 추진 과정에서 내가 비선이요. 오. 비공식 라인으로 물밑 조율을 했습니다라고 두 분이 나서서 네. 공식 인터뷰를 사옥에 그렇죠. 직접 찾아가서 넥타이도 예쁘게 매시고 네. 사진까지 찍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저는 이런 비선을 자처하는 인터뷰도 처음 본 것 같고 이 상황이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이런 일 없었다라고 부인을 한 상황이에요.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어요. 부인의 강도가 낮아요. 낮다. 그러니까 강력한 부인이 아닌 것 같아요. 만약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공조직을 무너뜨린 거고 비선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상당히 놀랄 만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잖아요. 사실이 아니라면 분명히 한국일보나 보도한 동아일보에 정정보도 요청을 해야 되고 아니면 이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당사자들에게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진짜 사실이 아닌갑다. 그냥 대통령실이나 이재명 당대표 쪽 말이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사실이 아니야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냥 그 정도잖아요. 경로도 아니더라고요. 불쾌감. 그래서 이제 제가 예측하는 거는 대통령은 진짜 함성득 교수랑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나중에 임명받은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홍철호 정무석에는 얘기를 안 해줬다. 아, 이 전후 맥락에 대해서. 네, 그 통화했다는 사실 뭐 아니면 이렇게 비선들이 영수회담을 조율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줘서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홍 정무수석이 한국일보 보도를 보고 안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분들이 좀 불쾌하고 당황스러워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나중에 대통령한테 물어보니까 전화한 거는 같은데 내가 저런 얘기를 했는지는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 이러니까 강력한 부인이나 법적인 조치를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함성득 교수나 이명백 교수가 했던 인터뷰 내용들은 대부분이 사실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그 부분들을. 그러니까 한국일보의 영수회담 막전 막후라는 걸로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되고 그 실제는 이제 뭐 좀 더 깁니다. 근데 이렇게 써 있어요.
함 교수님 좀 들어와 주세요. 윤석열 대통령. 총선이 끝난 며칠 뒤 걸려온 윤 대통령의 전화가 시작이었다. 아유. 함 원장은 윤 대통령이 살던 서울 서초동의 이웃으로 오랜 연을 맺어왔다. 함 원장은 뭐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말했다. 뭐 그런 다음에 윤 대통령은 작시 만든 말을 꺼냈다고 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조작이라고 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정도 너무 디테일해요, 그러니까. 너무 구체적이다. 너무너무 구체적이에요. 그 이후에도 뭐 메시지를 받고 전달을 하고 뭐 이런 내용까지 다 있거든요. 영수회담 끝난 다음에도.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프로토콜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 있으면은 그냥 원래 용산이든 뭐 정당이든 다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해요, 그냥. 일단 하는 거니까 이거는 저는 매우 높은 여기에 약간 초가 들어갔을지언정 매우 높은 사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전 비선 논란이 있지만은 뭐 비선 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 뭐 이런 류의 뭐 특사, 비선 이런 것들 다 뭐 나중에 밝혀지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가장 놀랐던 거는 말씀하셨지만은 잘 차려 있고 와가지고 떡 이거를 얘기를 내가 비선이요라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정권이 있고 끝난 지가 며칠이 안 됐는데 이게 뭐지? 레임덕이지. 그러니까 이걸 첫 번째 레임덕 시각으로 보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오늘 박성민 대표께서도 이해가 안 된다고 내가 만났는데 이제 방송하려고 하다가 그러면은 시킨 거야? 민 컨설팅. 네, 민 컨설팅의 네. 박성민 대표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이거 시킨 거야? 나한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능하다. 무능하다라는 거는 용산이 무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은 이런 역할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보안을 유지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걸 참모들이 몰랐으니까 보안 좀 지켜주세요라고 못하고. 참모들이 몰랐어요? 몰랐죠. 몰랐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대통령만 안 거죠. 대통령만. 그건 참모들한테 대통령께서도 얘기 안 해줘. 말씀해 주셔야죠. 그럼 대통령이 그러면은 얘기하고 이거 외부에 발설하면 안 돼. 우리 둘만 알아야 돼. 이랬겠냐고요. 그냥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안 하셨을 것 같고 함성득 교수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당신 왜 이런 기자회견을 왜 밝혔어? 그랬더니 하도 저 서로 메신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나 거짓말쟁이. 내가 진짜 이걸 밝히기 위해서 내가 기자회견했다. 아, 내가 진짜 언론 한 거다. 인터뷰했다. 심평은 거짓말쟁이다. 이제 이런 식의 언론 보도도 있더라고요. 네. 내가 실세요. 그거 지금 확인하려고 이거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어떠한 이제 뭐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론적으로 보면 함성득 교수의 몸값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좀 뭐 본인 스타일상 캐릭터상 이런 것들을 좀 즐기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어쨌든 대통령과의 관련된 일들이 이렇게 며칠 안에 막 누설이 되고 서로 내가 했어 아니야 난 정말 자랑스러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냥 레임덕이라고 봐요. 우리가 뒤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배현진 의원이 실세 중에 실세인 이철규 의원한테 당신 말이야 출마하지 마 녹취록 까잖아요. 공천을 할 때의 이철규라면 대통령의 힘이 센 그리고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어라고 생각했을 때의 친윤 중에 친윤 이철규한테 누가 감히 이렇게 할 수 있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레임덕의 현상이다. 그렇게 보여져요.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언론계나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가 동아일보는 더 이상 보수 언론이 아니다. 거의 좌파 언론이다. 네네네. 좌파 언론으로 분류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 논조가 대통령에 대한 용산에 대한 논조가 너무 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빗대서 한 건데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사설 제목이 이거예요. 영수회담에 함성득 이명백 비선거래 듣도 보도 못한 정치. 이게 사설 제목이에요. 같은 날 조선일보는 이상한 윤이 회담 풍경. 그래가지고 내용도 조금 까지는 비판하지만 조금 절제됐는데 여기에는 완전 경로하셨어. 이봐 논설위원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보수 진영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데려온 이유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윤석열이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저쪽 진보 좌파 쪽이 특히 이재명이 집권하는 거를 막으라고 그거를 하는 게 본인의 임무였고 어쨌든 지금 못하고도 있지만은 이렇게라도 지지를 해주는 이유가 그건데 갑자기 이재명 대표한테 꽃길을 깔아주겠다고 너의 정적들은 내가 기용하지 않을게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캐릭터 붕괴야 멘탈 붕괴가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기사도 많이 났지만 탈당을 하라고 얘기하고 진보의 뭐 좌파의 트로이 목마 민주당의 트로이 목마다 얘기 나오고
있다고 옛날에 그 막 다소 문재인 정부의 충신이에요. 김건희 여사가 얘기하면서 나중에 사람들이 그거 다 알게 될 거야. 드디어 알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충신이었다. 제가 말입니다. 원래 민주당 가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이쪽에 왔습니다. 뭐 옛날 이거 녹취록도 나오고 다소한데 그런 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굉장한 위기예요. 굉장한 위기고 제가 요거는 좀 들리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보수 언론이 칼을 갈고 있다. 지금 칼을 갈고 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번 기자회견이 분수령이라고 봤어요. 보수 언론도 그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적 이탈이 있을 가능성 그리고 기획 보도가 있을 가능성, 단독 보도가 있을 가능성들이 좀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정보를 모으고 있어요 지금. 그 이제 그 국정농단과 같은 약간 그런 류의 것들 정보 수집에 지금 나섰다. 그러니까 이러한 불똥이 아마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 같다. 전당대회예요. 그래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등판론에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계기도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이 파장이 대통령 지지율뿐만이 아니라 여권의 권력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주 뭐 내일 금요일이나 뭐 다음 주에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대구 경북 보수층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오후에 원내대표 경선이 있잖아요. 네. 지금 그거는 기자회견과 이런 것들에 영향이 있을까요? 그럼 뭐 특별히 근데 영향이 있을까? 그 세 분이 뭐 그냥 고만고만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에이, 고만고만이라는 단어는 그렇죠. 좀 비슷하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캐릭터가 많이 뭐 다르고 이래야지 누구를 뭐 더 지지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냥 뭐 사실 어느 분이 되나 뭐. 뭐 이렇게 차별성이 없어 보여요. 큰 기조의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과감하게 예측을 하면은 누가 되든 임기는 채우기 힘들 것 같다. 임기는 못 채우신다. 과감한 예측은 아닌 것 같은데요. 좀 더 과감하게 해볼까요? 캐비넷이 열릴 것이다.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될까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어제 오후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철규 의원을 이제 직격하면서 녹취록을 공개를 했어요. 이제 사실은 이제 아침에 SBS 라디오에 이철규 의원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뭐 뒤에서는 뭐 권유하고 앞에서는 불출마 얘기하고 이런 사람도 있었다라고 했는데 진행자가 배현진 의원 얘기냐라고 하니까 이제 뭐 구체적인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다라면서 이제 뭐 다 내 인터뷰 다 보면 누군지 알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배현진 의원이 이제 화가 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녹취록을 탁 오픈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적인 대화를 참 공개를 하고 문제를 삼는 것이 참 정치의 도가 땅에 떨어졌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 방송 출연했거든요. 사회자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이철규 의원이나 배현진 의원한테 항의 전화 받았냐, 바로잡으라는 얘기를 들었냐 그랬더니 전화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맞는 것 같아요. 배현진 의원을 지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해보고 결국에는 이것이 이철규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에 상당히 나가고 싶어 했고 그러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의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전화를 돌렸는데 반응이 신통치가 않으니까 그냥 접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현진 의원도 친윤이잖아요. 당선인 때 대변인도 하시고 그 핵심 중에 핵심이 이철규 의원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저격한 것 자체가 뭐 친윤 세력의 분화를 넘어서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이 이런 데서부터도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최근에 들은 거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많은 기자들이 목격을 한 겁니다. 최근에 뭐 정치부 기자가 결혼을 했는데 배현진 의원도 오고 이철규 의원도 왔다라고 그래요. 근데 배현진 의원이 이제 이철규 의원을 보고 탁 쳤나 뭐 잡았나 그러면서 좀 아는 척 좀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는 척 좀 하시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취지의 이게 뭐 어딘가 제가 저도 전해 들은 거니까.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미 관계가 약간 소원해진 거잖아요. 근데 이철규 의원이 저 아세요? 뭐 이렇게 이런 취지의 얘기를 유치하다. 소위 말해서 약간 쌩 깐다고 얘기하죠. 약간 그런 분위기가 식으로. 그렇게 아주 이미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혼식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미 그 사이가 안 좋아진 게 그 얘기는 요거는 이제 추정이고 정치권에 도는 얘기는 배현진 의원이 박정훈 이 송파갑하고 송파병에 김성용 행정관을 같이 다니면서 많이 밀었어요. 삼남매 같이. 근데 결국은 김근식 이제 교수가 거기 송파병에서 됐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컷오프가 되게 이렇게 한 것에 대한 섭섭함이 있었다라는 거가 국민의힘 쪽에서 돌아요.
그거는 뭐 확인되지 않은 거니까 저 고발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이미 약간 생각보다 꽤 오래 전부터 총선 전부터 이미 약간 금이 갔고 그 이후에 최근에 그게 확인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녹취록까지 공개한 거는 좀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배현진 의원이 왜 녹취록을 공개했을까요? 첫 번째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런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나는 이철규 의원 출마 안 하도록 한, 그리고 출마를 말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를 주고 싶어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렸듯이 함성득 교수의 이 밀실 협상, 이 비선 논란도 이런 식으로 막 까발려지고 공개되고 녹취록도 공개돼 버리고, 참 이 정치권이 상당히 정말 우리가 보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빠르게 벌어져가지고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설 제목 잘 지은 것 같아요. 듣도 보도 못한 정치. 득보정. 보정? 득보정. 이거 하나 마지막으로 갈게요. 예.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제 전당대회 8월 얘기가 나왔어요. 좀 이제 야당이랑 같이 가는 것도 재밌겠다 이런 재밌겠다? 인터뷰를 하셨는데 전당대회 연기는 실무적으로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내대표가 뽑히고 이제 비대위원들도 좀 선임을 더 하고 그다음에 룰 개정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룰 개정을 그냥 장인애들끼리 할 수 없잖아요. 형식적인 민심 수렴 절차를 거칠 겁니다. 용산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고, 그러면 6월 초 중순까지 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 전당대회 하자 시작 요이 땅 하고 나서 40일이 걸려요. 네. 그러면은 8월 중순이나 8월 말이 현실적으로 맞다. 이것을 황우려 비대위원장이 어떤 의도를 갖고 연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진 않는데 기대할 게 없어요. 그냥 이분이 일성이 보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김경률 후보, 함은경 후보 이런 분들을 영입한 거 사이비 진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보수가 분열됐다 막 이런 식의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황우려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없다. 그냥 언론 인터뷰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전당대회 준비만 하시는 게 국민의힘에게 오히려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고 사실 8월 달에 민주당하고 같이 전당대회 하는 건 전 좋은 그림이라고 봐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민주당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 추대론이 강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좀 지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막 이게 포장도 잘하고 누가 조금 재밌는 후보들이 나오면은 역동성 있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대비가 되니까 정무적으로 반드시 나쁜 판단은 아니라는 건데 홍준표 시장이 지금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내일 지금 TK 의원들하고 지금 밥 먹는다고 하잖아요. 홍준표 시장이. 난 이분 출마하시려고 하나? 뭐 이 색감까지 좀 들더라고요. 비대위원장으로? 당대표로. 당대표로. 그래서 뭐 여러모로 한동훈이 8월로 요청했다, 연기를 요청했다라는 언론 보도도 나왔고 그거를 뭐 부인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8월로 가는 게 불쾌하신 거야. 우리 홍 시장님을 투명하셔. 그러니까 불쾌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생각보다 재밌을 수도 있겠다. 뭐 기대가 없다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역동적으로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해봐요. 한동훈 나와. 안 나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상상력을 정치는 상상력이라고. 네. 홍준표, 뭐 한동훈, 뭐 나경원, 유승민. 유승민 막 나온다고 생각해봐. 재밌겠네요. 재밌지 이거는. 기대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참칭 보수 얘기를 듣는 거라. 진짜 보수라고 얘기해요. 알겠습니다. 네, 진짜 보수. 진짜 보수.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진짜 보수 장성철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